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 변동이 뭐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주식이든 모든 이런 자산 가격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린 뭐 강의한 원고 여기 보시면 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고요. 일단 이제 금리라는 것이 이제 모든 자산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를 결정하는 할인율의 개념,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엄밀하게는 할인율, 이자율, 뭐 수익률, 환원율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냥 같다, 똑같은 뜻이다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이제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금리가 이제 할인율을 결정하는데 할인율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시점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줄 때 그러니까 미래 시점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꿔줄 때는 그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이걸 할인율이라고 했죠. 그럼 그게 얼마나 줄어들지를 결정하는 것이 결국 할인율의 개념입니다. 결국 금리하고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가치를 미래 시점의 가치로 바꿀 때는 이제 할증이 되죠. 늘어나는데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것도 역시 이자율, 금리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만 원인데 1년 동안 예금 금리가 10%다. 그러면은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는 1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0%니까 100만 원에 10만 원이 붙어서 그만큼이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년 후에 110만 원은 현재 시점의 가치로 바꾸면 100만 원이 되죠. 줄어드는데 왜 10만 원만 줄어드냐? 왜 10% 줄어드냐 하면은 이자율, 할인율이 10%이기 때문에 1년 후에 110만 원을 현재 시점의 100만 원으로 이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가 높으냐 낮으냐가 결국 이런 할인율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산 가치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이제 금리 변동, 정책금리나 기준금리를 이제 변동시키는 효과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은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구나 다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시장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뭐 60년대, 70년대 뭐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보다 지금이 훨씬 빠를 거예요. 뭐 당장에 지금 발표가 되면 실시간으로 누구나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변하는 사회에서 이런 금리 변동이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금리 변동이 채권과 주식 가격, 뭐 부동산 가격에 다 이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채권을 보시면요. 지금 딱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와 채권은 명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은 매력이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기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채권 가격이 금리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만기라고 생각하시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냥 만기.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만기가 길다. 예를 들어서 만기가 긴 채권의 경우에 금리가 오르면 만약에 금리가 올랐다 그랬을 때 만기가 긴 채권이 훨씬 더 많이 할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1년 만기의 채권과 10년 만기의 채권을 비교했을 때요. 금리가 올랐을 때 채권 가격이 뭐가 더 많이 하락할까요? 그러니까 만기가 긴 10년 만기의 채권이 금리 변동에서 더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만기다. 내일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금리가 뭐 10%, 20% 상승했다고 해서 내일 만기되는 채권이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게 없잖아요. 어차피 내년 뭐 만기가 바로 금방 오니까. 근데 이게 만기가 길면 당연히 긴 시간만큼을 이제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됐을 때 더 큰 폭으로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긴 채권, 그러니까 만기가 긴 이런 채권일수록 동일한 금리 변화에도 가격 변동성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의 가치를 판단할 때도 이게 이제 비슷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치 역시 미래 기업이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식의 가격, 가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채권하고 좀 다른 점은 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변화에 그대로 반응을 하겠죠. 금리가 2배 오르면 채권 가격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금리가 반토막이 되면 채권 가격은 정확하게 2배가 돼요. 왜냐하면은 원금과 이자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에 정확하게 반비례하겠죠. 근데 주식의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주식은 금리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그 회사가 금리가 올라도 사업이 잘 돼서 뭐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오히려 금리가 오를 때 수익이 그보다 더 크게 오른다. 경기가 좋아서 수익이 더 크게 오르는데 금리가 올랐다라고 하면 금리가 올랐지만 오히려 주식의 가치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은 금리에도 영향을 받지만 금리 이외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딱 금리에만 정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채권하고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할인율을 높이기 때문에 주식도 이론적 가치를 이제 낮추는 요인이긴 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에는 순수익의 영향, 수익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하고 정확하게 반비례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성장주와 가치주,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성장주 같은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테크 기업들, 뭐 기술주, 바이오주,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는 수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크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이 이제 성장주죠. 반면 가치주는 현재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철강 유틸리티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투자하는 게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소비재 기업들은 뭐 미래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당장에 이제 수익이 계속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가치주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그럼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랐을 때 성장주가 더 그 안 좋은 영향을 성장주가 더 크게 받을까요? 가치주가 더 크게 받을까요?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성장주가 더 크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금리가 인상됐을 때.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듀레이션의 개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의 경우에는 지금 현금 흐름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미래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러니까 성장주 우리가 얘기하는 막 이렇게 바이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렇죠. 바이오는 뭐 30년 4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끌어와서 현재 바이오 주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 미래에 그 발생하는 현금 흐름들의 할인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이 만기가 긴 채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반면 가치주는 지금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현재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런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까 채권의 만기가 짧은 즉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돼도 가치주는 상대적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 가치주가 좋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듀레이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성장주는 만기가 그 긴 채권, 즉 듀레이션이 긴 채권과 유사하고 가치주는 만기가 짧은, 즉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자율 상승이 다른 영향을 준다. 같은 주식에 영향을 주더라도 이제 분류상 성장주에 주는 영향과 가치주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정책을 펴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투명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실제로 그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그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금리도 바로 올리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달 경로에
뭐 스티키니스, 뭐 끈끈함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잡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좀 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뭐 기준금리를 낮춘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바로 급등을 한다거나 바로 반응을 하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항상 비슷했어요. 기준금리 낮춘다 그러면 주가가 막 반응을 하고 가격이 급등했다가 바로 다음 날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게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고 반응하기까지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굉장히 장기가 걸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반응, 발표 직후에 시장의 초기 반응과 실제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좀 잘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환율의 문제죠.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첫 번째 영향은 수출입이나 경상수지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다가 예를 들어서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랐다라는 것은 그 얘기는 1달러를 사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돈 1,000원을 줘야 됐는데 지금은 2,000원을 줘야 돼요. 그 얘기는 1달러가 고정일 때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같은 말로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다,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그런 뜻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한다. 요즘에 환율이 막 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외국에 예를 들어 미국에 수출을 할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뭐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에 붙는 그 가격표의 가격이 낮출 수 있다는 뜻이죠.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그만큼 가격표가 내려가게 돼요. 달러로 바꿨을 때 가격표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고요. 어,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수입을 할 때도 원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이 또 내려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좋은 면도 있어요. 이렇게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개선된다라는 점이 이제 뭐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안 좋은 점들도 있죠. 예를 들어 국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라든지 이런 외국에 원자재 수입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환율이 상승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이런 수입 가격들이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생산 비용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상승하면,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원자재나 이런 걸 다 조달해서 수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는 수입을 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결국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원자재 수입 가격이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언뜻 좋은 것도 같지만 또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일단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 당연히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만약에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리도 현재 시점에 이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가 사실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은 자산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영향을 주겠죠. 반면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면 앞으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높다, 낮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환율이 더 올라갈 것이냐. 즉 환율이 더 올라간다라면 그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 아니면 반대로 이미 지금 환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만약에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지금 이미 높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를 늘리겠죠. 한 차례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 시장으로 외국 투자 자금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앞으로 지금 이미 높지만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환율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투자를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도 결국 환차선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령 뭐 집값이나 이런 게 올랐다 하더라도 환차손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어요. 원화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투자하기보다는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환율의 영향이 이제 부동산도 외국에 이제 다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앞으로 더더욱이 이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금리를 중요하게 봤지만 앞으로는 이제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수지, 관광수지에도 당연히 환율이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내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이제 더 많이 관광을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저 반대죠. 한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상승한다고 했죠.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관광을 잘 못하겠죠. 반대로 외국 사람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관광 수요를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서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한류 붐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똑같은 달러를 들고 들어와서 예전보다는 더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의 영향을 당연히 관광 수요에 주고, 그게 부동산 수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국인이 해외 관광 수요를 늘리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국내 관광 수요를 줄이고 이제 좀 더 외국 나가서 우리가 관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관광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환율이 향후에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예측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향후에 이제 이런 달러의 가치, 환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측하는 이런 이론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한번 그냥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국가,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와의 환율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지역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평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엔고 현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사망한 아베 총리 그때 들어와서 일본의 엔화도 막 무지한적으로 양적완화하고 막 이래갖고 엔화 가치가 막 급격하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과 엔의 환율이
상승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엔화에 비해서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아베 총리가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는 일본이 수출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수출 좀 잘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이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렸었잖아요. 근데 뭐 그 효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명동에 그 일본 사람들이 엄청 관광을 왔었거든요. 근데 엔화가 그 원엔 환율이 오르고 원엔 환율이 이제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엔화 가치가 내려가고, 그쵸. 엔화 가치가 내려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명동에 그 일본 사람들이 관광 오는 게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 당시에 단기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임대료도 뭐 내려가고 여러 가지 명동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회복은 됐거든요. 결국 그게 왜 회복이 됐냐면 일본 사람 대신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메꿔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어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본 것처럼 그 외국인의 관광 수요라든지 투자 수요는 이 환율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도 있지만 이게 특정 국가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이 환율의 변동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는 전체적인 환율의 그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뭐 원과 그 위안화의 이제 환율이라든지 원과 이제 엔화, 일본 돈 간의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복잡하게 고려할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게 8페이지 보면 통화량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에서 이제 하나 보실 게 M1, M2 이런 개념이에요. M1이 보통 협의의 통화라고 해서요. 현금이라든지 요구불 예금 같은 것들입니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협의, 좁은 의미의 통화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M2는 광의의 통화입니다. 광의의 통화는 넓은 의미의 통화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이제 예금을 할 때 요구불 예금이 있죠.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은 M1이에요.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든지 이제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1년 만기로 정기 예금을 들죠. 그러니까 1년 만기의 정기 예금은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는 있죠. 대신에 이제 수수료나 뭐 위약금 이런 걸 내고 이제 손해보고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M1, 협의 통화는 아니고 M2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M1에 더해서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는, 즉 약간의 거래 비용을 감수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M2라고 하고 우리가 요즘엔 특히 이제 통화량이 지금 시중에 늘어났냐 줄었냐는 주로 이제 M2가 늘었냐 줄었냐로 이제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통화 정책, 그러니까 통화량, 금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제가 어제 올려드린 그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PDF 파일인데요. 여기 뭐 그래프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파일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뭐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의 한 그래프 그림이 한 30장 정도 나와 있는 파일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본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변수들, 이 실제 우리 지금 한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표들이고요. 이거는 뭐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조선일보의 뭐 손진석 기자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최근에 이와 관련된 책을 쓰시고 뭐 이렇게 특강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표를 여기저기서 잘 자료를 수집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 이제 자료를 우리 강의용으로 좀 따와서 이제 좀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광해 통화량, 이게 우리나라 자료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그 광해 통화량, 이게 M2죠. 지금 말씀드린 M2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1986년부터 나오죠. 1986년도에는 우리나라 M2가 시중에 풀린 돈이 47.9조였어요. 근데 지금 흘러서 지금 2024년, 이게 아마 2024년 기준일 것 같은데 4,045조? 그러니까 100배가 늘는 거죠. M2가 통화량이 거의 100배. 그러니까 꾸준히 오르죠. 꾸준히 오르고 거의 뭐 10년에 뭐 10년 동안 한 2배 정도씩 그냥 계속 오르고 있어요. 통화량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2020년대만 좁혀서 보면요. 2020년 1월 달에는 이제 2,900조, M2가 2,900조였는데 지금 4,400조 정도 되잖아요. 2025년까지 4,4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5년 기간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추세가 지금 보면은 꾸준히 그냥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M2, 이 통화를 그럼 누가 갖고 있느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 가게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전기예금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통화량에 들어가는 거예요. M2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단 가게가 많이 갖고 있고 기업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금융회사가 갖고 있다는 거는 그 금융회사 근데 예금으로 들어있는 것들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이 예금 갖고 있는 거는 이쪽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가게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증권사가 자기들 자금으로 갖고 있는 뭐 통화량이 한 730조 정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보면요.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글로벌 통화량도 뭐 미국, 뭐 중국, 일본 뭐 이런 것들 다 합계를 해보면 이것도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 통화량 늘어가는 속도나 뭐 외국의 글로벌하게 M2 증가하는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그 팬데믹 때 이제 돈을 찍어내면서 이게 가파르게 올랐고 이러다가 이제 살짝 줄었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양적 완화하다가 이거 너무 많이 풀었다라고 해서 이제 통화량을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확 꺾였거든요. 통화량 증가를. 통화량이 줄어드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22년 뭐 사이에 이제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이제 자산 가격이 이제 너무 급격하게 충격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늘리죠. 다시 크게 늘려서 지금 계속 이제 그 상태로 상당하게 유상향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리를 한번 보면요. 어, 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니까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생각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이걸 본원 통화라고 하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요. 한번 보면 일단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1억 원을 찍어서 누군가가 이제 그 돈 1억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럼 예금이 처음에 은행에서 1억 원이 늘어나죠. 근데 은행이 이걸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하죠. 근데 이 대출을 할 때 지급 준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1억 원 예금이 들어오면 이걸 1억 원을 전부 대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예로 든 거는 10%는 은행이 갖고 있고, 왜냐면 안전 마진으로 10%는 갖고 있고, 한 9천만 원을 대출을 합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9천만 원이 이제 꽂히죠. 그럼 그 사람이 거래를 하면서 9천만 원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9천만 원짜리 물건을 이 사람한테 대출받은 사람한테 팔고 그럼 이 사람에게 9천만 원이 흘러가죠. 근데 이 9천만 원을 이 사람이 다시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준 비율이 한 10%라고 가정하면 은행이 또 이걸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10%를 빼고 그 은행이 900만 원을 보유하고 8,100만 원을 대출을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이걸 거래를 통해서 8,100만 원이 다시 이제 은행에 또 꽂힙니다. 이렇게 이제 예금과 대출을 무한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통화승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승수는 아주 실제로는 더 복잡하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정한 것은
돈이 생기면 다 은행에 예금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현금을 보유하는 비율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복잡해요. 근데 만약에 현금 보유 비율을 가정하지 않는다라면 통화 승수는 지급준 비율, 지금 우리가 가정한 게 지급준 비율이 10%였죠. 그러니까 10%를 그 본원 통화를 지급증 비율로 나누면 실제 시중에서 늘어나는 통화량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화 승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우리 지급증 비율이 10% 0.1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처음에 은행에서 아니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었는데 실제 시중에서 늘어나는 통화량이 얼마냐면 10%로 나누는 거니까 1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본원 통화로 발행을 하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1억 원을 발행한 것인데 실제 시중에서 늘어나는 통화량, 뭐 M2는 10억 원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지금 지급준비율을 10%로 가정을 했는데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5%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예금했을 때 은행이 5%만 남기고 9,500만 원을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이게 1억 원이 10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를 낮추면 낮출수록 엄청나게 통화량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경제학 공부할 때는 그 중앙은행의 그 금융 규제 수단 중에 중요한 수단이 지급 준비율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걸 정해줍니다. 지급 준비율을 10%로 해라, 20%로 해라. 20%로 하면은 1억 원이 5억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나눠주니까. 근데 10%로 하면 1억 원이 10억 원으로 늘어나고, 만약 5%로 낮추면 1억 원이 20억 원으로 늘어나는 그런 식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한테 지급준 비율을 니들이 몇 퍼센트를 맞춰라.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금융 그 시장을 이제 자유화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급준 비율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은행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대출을 많이 해주려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찍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실제 시중에서 이걸 이제 일종의 레버리지 지렛대로 삼아서 이제 시중에서 통화량을 늘리는 거는 훨씬 더 크게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 제도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사실은 통화량을 더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을 10% 하다가 5%로 낮추면 시중의 통화량이 10배에서 20배로 그냥 바로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지불 준비율 제도는 아니더라도 뭐 중앙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건전성 규제들은 하죠. 근데 어쨌든 지불 준비율 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통화량이나 이런 증가 속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가 또 영향을 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리가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증가를 하잖아요. 그럼 대출은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도 줄어들지만 통화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고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결정하는 요소가 금리,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은행의 지불 준비율, 이런 것들에 통해서 통화량이 늘고 줄고가 M2가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금리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대출금리예요. 이건 기준금리가 아니라 가계대출금리인데, 뭐 계속 이제 내려가다가 뭐 최근에 조금 올랐죠. 그래서 뭐 24년에 4.44%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네, 얘기 아까도 동아리랑 있잖아요. 네네, 그럼 동아리에 돈에다가 노란색 풀을 딱 그러면 벌면서 노란색 계속 아닙니까? 노란색 노란색. 네, 그러면은 은행이 100%를 돌아버리면은 예를 네. 들어서 무슨 하나 이렇게 꺼내면 돌게 주면 동아리가 거짓말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 입금식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네. 특정 은행, 요 그림에서 요거는 특정 은행이 아니라 전체 은행 시스템에 들어온 걸 얘기해요. 지금 이거는 통화량, 그러니까 지금 시중의 전체 통화량을 얘기해요. 시험도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쵸. 여러 번 들어가게 되면 100원 되기는 만약에 아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음. 이걸 통화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가정한 거고 이게 계속 돌거든요. 최종적으로 더한 게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1억이 인풋이 되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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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한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랬을 때 10억이 된다는 뜻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모든 걸 다 해서 계산한 게 10억이다라는 뜻이에요. 지불 준비율이 아, 10%일 때. 이렇게 했다니까? 저는 뭐 계속 노란색이면 하나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저는 네. 세번 돌아서시. 아, 세 번, 제가 그럼 뒷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해보면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게 이제 무한 반복되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 은행 세 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했을 때, 무한 반복했을 때 최종적으로 1억 원이 10억 원이 된다. 뭐 그러면 이런 그 뜻이. 이재명이 그 저기 호텔 그것도 받는 거네 그러면서. 근데 호텔 맞다. 호텔 하나 거 노션 하나 넣으면 그 돈이 이제 돈 많네. 근데 이제 은행 시스템하고는 그게 다르니까, 네. 네, 은행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뭐, 그걸 예를 들어서 통화를 새로 찍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뭐, 약간 그런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돈을 찍는데, 중앙은행이 돈을 찍는 것을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하고, 그게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이게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네. 이 보는 통화에서 1억이 되면 10배 증가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불 준비율이 10%일 때. 10%.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불 준비율이 예를 들어서 5%로 떨어지면 이게 20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불 준비율이 1%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9,900만 원을 대출해준다. 1억 원에. 그러면은 이게 말씀대로 100배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좀 변수가 있어요. 실제 통화승수 계산할 때는 현금 보유 비율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출받은 뭐 이 돈을 전부 은행 시스템에 갖다 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현금을 보유할 수도 있으니까 현금 보유 비율이 좀 높아지면 승수 효과는 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 조금 더 복잡한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는 그냥 지불 준비율 분의 이제 본원 통화량을 지불 준비율로 딱 나눠주면 이게 통화량이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화 승수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지급 준비를 뭘 높인다 뭐 저러저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쵸.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정부에서 그거를 규제를 했거든요. 중앙은행에서 높인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규제 수단을 거의 이제 포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거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쵸. 그 지불 준비율 자체는 자율인데, 뭐 그 밖에 이제 정부에서 건전성 규제는 하죠. 근데 직접적으로 지불 준비율을 10%로 한다. 그러면은 모든 은행이 그때부터는 지불 준비율이 10%, 는 꼭 이제 은행이 갖고 있고 나머지만으로 대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자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향도 결국 이제 통화량을 이제 급격하게 늘리는 쪽으로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금리를 계속 낮춰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역시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대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 통화량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낮아졌다가 조금 높이고 이제 지금 뭐 2024년에 뭐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44%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근데 이제 아주 옛날 보면은 지금 90년대 후반 뭐 이럴 때는 15%뭐 16% 이랬잖아요. IMF. 예, 그때. 근데 뭐 엄청 높았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평균 금리로 아마 한국은행에서 뽑아놓은 것 같은데 뭐 상당히 그런 고금리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계속 낮아지는 추세, 꺾였다 올라갔다가 뭐 조금 낮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크게 낮아지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70년 변화를 보시면 미국도 뭐 엄청 이제 파란만장하죠. 지금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80년대 초반 기준금리 보면요. 거의 20% 가까이 찍었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우리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뭐 오일 쇼크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이제 끌어올리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정말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한 거죠.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연 20%로 올렸거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잡았습니다. 금리 이제 인플레이션을 미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었던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미친 정도까지 해서 이제 잡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금리가 내려가다가 이제 계속 이제 내려갔죠. 계속 이제 낮추고 하다가 이게 최근에 이제 한번 상승시킨 적이 있죠.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보시면 올라갔는데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이제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갖고 다시 금리를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제로 금리 시절을 굉장히 오래 갔었죠. 제로 금리 시절을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해결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제로 금리로 갔어요. 미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다가 이건 너무 지금 너무 낮췄다 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던 와중에 또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다시 또 제로 금리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최근 한 10년 년간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변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급격하게 올렸다가 다시 낮추는데 지금 생각보다 기준금리를 많이 안 낮췄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아직도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낮추는 추세고 낮추긴 할 거예요. 근데 한 3% 정도까지는 뭐 당연히 낮출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그 이상 낮출 것인지는 조금 이제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료를 보시면 광해 통화량, 즉 M2와 GDP 이제 변화 추이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GDP가 밑에 이제 굵은 색으로 나와 있고요. 그 광해 통화량. 근데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어, 통화량의 증가 커브보다 그 GDP, 즉 GDP 증가 속도보다 통화량 증가 속도가 훨씬 더 커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이기에는 통화량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물가는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사실은 좋은,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죠. 근데 통화량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통화량은 많이 느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 성장도 같이 이제 비율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갭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 모양이 보면. 그럼 이게 지금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갭이 어디로 가냐?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결국 자산 가격 올리는 걸로 간 거죠. 실물 경제를 올리는 것보다는 자산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량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합친 게 같은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럼 이제 경제 성장률에 기여를 하고 그 밖에 이제 물가 상승률 합한 게 이제 통화량 증가율과 같으면 이제 뭐 적정하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보면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5.4%, 물가 상승률이 3.6%였어요. 근데 통화량 증가율이 12.4%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연간이죠. 연간 통화량 증가율이 거의 12.4%씩 계속 통화량을 늘었는데 경제 성장률은 한 5.4% 정도고 뭐 생활 물가 이런 거 오른 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거든요. 3.6%. 그럼 요 갭 차이가 결국 이제 자산 가격 올린 쪽으로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생활 물가,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 물가와 자산 가격은 달라요. 집값 오르고 이런 것과 생활, 우리가 소비자 물가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원래 정부는, 이제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 생활 소비자 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리고 경제 성장도 크게 되지 않았는데 그럼 이 통화량 증가된 게 어디로 흘러갈 것 같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부동산 네, 이런 쪽에 자산 가격을 올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연통화 공급 경로를 보시면요. 중앙은행이 대표적인 이제 통화 공급 그 루트는 이거예요.
채권을 사들이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사들이면 그 대가로 돈을 찍어서 줍니다. 이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원 통화를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은 중앙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부채 등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대출 형태로 돈을 또 찍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원 통화가 공급이 되고, 그럼 본원 통화가 이제 시장에 풀리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중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이 통화량을 증폭시키는 이런 식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관리재정 수지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이제 재정 적자죠. 재정 적자를 보시면 뭐 당연히 뭐 엄청 많죠. 뭐 해마다 뭐 100조 이상씩 적자가 쌓이고 있고요.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재정 적자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세금, 그냥 이상적이기에는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로 돈을 쓰면 통화량이 안 늘어나겠죠. 어차피 그걸 걷어서 그대로 쓰니까 통화량이 안 늘어나는데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는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쓰니까 결국 그 나머지는 이제 돈 찍어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이 추세가 계속 간다라면 지금 재정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재정 지출도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고 앞으로 통화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 일단 그 복지라든지 이런 거로 돈을 쓰면 이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 저항이라는 게 엄청나겠죠.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맨 시위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좀 복지도 줄이고 좀 그 좀 그런 효율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당장에 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연금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실업급여 그렇죠 뭐 그런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주겠어 뭐 이래 버리면 그걸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제 계속 선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는 뭐 여야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선거 공약이 비슷비슷해요. 사실 우리는 되게 이게 뭐 차이가 많을 것 같지만 선거 공약 하는 거 보면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결국 이제 돈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결국 세수는 부족할 것이고, 또 세금을 또 급격하게 올리기도 어렵잖아요. 그것도 이제 선거 여론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그럼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결국 이제 통화량을 늘리는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화폐 가치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미국 이제 자료이고요. 뭐 당연한 거죠.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M2 보시면 이제 미국 자료거든요. 네, 2000년대면은 뭐 늘고 있죠. 엄청나게 늘고 있고 특히 이제 가파르게 올랐을 때가 늘어났을 때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가파르게 늘었고 지금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줄이다가 그쵸. 이게 뭐 사실 너무 가파르게 늘렸기 때문에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줄이다가 막 주가도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다시 늘리고 있어요. 네.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이것도 사실 줄이는 게 맞겠지만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S&P 500, 미국의 S&P 500 지수랑 그 통화량 M2 통화량 증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거의 비슷하죠. 지금 이 그림으로 봐도 통화량이 이제 이 파란 선이 통화량 M2 증가율이고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그 거의 비슷하게 이제 커브를 그리는데 특히 이제 이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통화량 M2 증가율에 비해서 S&P 500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훨씬 상위에서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지금 보면은 지금 통화량 증가율이 어쨌든 너무 많이 증가시켜서 최근에는 완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S&P 500은
이 빨간 선은 엄청 갭을 그리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이게 버블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그림을 갖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통화량 증가율에 대해서 그 가격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정상적인데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더 차이가 더 나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이제 많이들 보긴 하는데 뭐 그때랑 뭐 지금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그림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빈부격차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요 그림, 요 선이 아까 얘기한 통화량, 미국에서 M2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상위 0.1%의 순자산 증가율도 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는 윗선인데 이거 보시면 M2 증가율하고 증가 속도하고 상위 0.1% 순자산 증가 속도가 거의 똑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똑같죠.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게 뭐냐면 그 하위 50%의 순자산이에요. 미국 사람들 중에 하위 50%의 순자산이 그러니까 1990년대 초만 해도 크게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하위 자산도 뭐 어느 정도 증가는 하죠. 증가는 하지만 이 갭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이제 차이가 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금 해서 이제 정부에서 돈을 풀잖아요. 네, 지원을 하고 돈을 풀면 그게 이제 나는 이번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아마 엄청 돈 들었을 거예요. 몇십 조 아마 정부에서 예산을 들었을 텐데 그게 통화량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는 10만 원 뭐 얼마 줬죠, 그래? 10만 원 받고 뭐 얼마 또 받은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0만 원 받아갖고 누가 그걸 집을 사냐. 이게 뭐 집값에 무슨 영향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게 누구한테 좋은 거냐 하면은 상위권 부자들한테 그 돈,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지원금이 사실 이런 뭐 0.1%뭐 이런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근데 사실상 그게 결국 그런 의사결정이 어 이제 하위 이제 계층에게는 그냥 치킨 하나 사 먹는 정도에 그치지만 이 위에들에게는 자산을 엄청난 속도로 늘리는 이런 효과를 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인식을 못 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받아서 이게 밥 사 먹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빈부격차를 굉장히 늘릴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좀 나오지만 통화량 증가 속도랑 집값 상승 속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사실은 집값 상승이 통화량에 따라서 집값 상승이 훨씬 더 가파르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걸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이제 미국의 하우스 프라이스, 즉 집값하고 이제 M2 증가 속도를 그린 거거든요.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올랐죠. 이게 빨간 선이 M2 증가이고 미국의 집값이에요. 그럼 미국의 집값은 지금 어떻게 보면 M2보다 최근에는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상승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건 우리나라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값 추이입니다. 우리나라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값. 그러면 우리나라 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통화량에 비례해서 오르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만 보면 집값이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통화량 증가 속도에 비해서 집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덜 올랐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니까
서울의 특정 지역들은 더 상회했을 거예요. 상회했을 건데 전반적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보면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화량 증가 속도보다는 안 올랐거든요. 미국은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집값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그런 해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자가 이제 그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어떤 근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시경제 변수들을 보면 우리가 나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좀 여기 나머지 부분들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 그래프 관련된 거는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준비한 것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